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자, 저와 함께 진행을 도와줄 정하영 기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대표님, 최근 오늘까지죠? 한 하루 이틀, 사흘이네요. 사흘 예. 동안 지금 호남 지역에서 계속 머무르셨는데 예, 조금 전에 여기저기 쭉 서울로 왔습니다. 다녀가셨는데 민심이 어떻던가요? 그 변화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지난 총선 때 네. 이제 국민의당에 많은 지지를 네. 보내주신 것이 네. 선물이 아니라 숙제를 주신 겁니다. 네. 그래서 기대에 맞춰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고 각오 다지고 왔습니다. 네. 문재인 지금 전 대표도 한 이틀 동안 같이 우리 안 대표님하고 같이 경쟁 양상처럼 이렇게 비치던데. 그 같은 곳에서 이제 비교할 수 있게 되어서 그 시민들로 봐서는 더 좋은 기회였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지난번에 총선 때 이 호남에서 이제 사실 국민의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태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때는 정말 압도적인 지지였는데 최근에 이제 뭐 여론조사라는 건 항상 가변성이 있는 거를 전제로 합니다만 약간 좀 빠진 느낌이거든요. 그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이렇게 느끼세요? 우선은 아마 그 총선 직후에 네. 리베이트 조작 사건 때문입니다. 네. 그 총선 직후에 이제 정권 차원에서 이 국민의당이 굉장히 위협이 되는구나 네. 해서 그 내부에서 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계좌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무도 돈 받은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리베이트라고 이제 언론 보도하고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뭐 그때 제가 무슨 설명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네. 그냥 저는 당 살리기 위해서 책임지고 내려놨습니다. 그때 이제 물러나신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참 그 인고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제 뭐 최근에 판결이 났습니다. 7명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책임지고 인고의 시간 보냈던 거 평가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안 대표님은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뭐 간철수, 뭐 간을 본다 해서 이제 생긴 거고요. 요즘은 이제 강철수, 강한 철수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느 쪽에 더 애착이 가세요? 그 강철수가 네. 지난 총선 때 돌파했던 것을 보고 네. 그 돌파력,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안시 종친위에서 굉장히 섭섭해하십니다. 아, 그러시구나. 강씨가 돼버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문재인 전 대표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개 정당으로 다수를 차지하거나 정권 교체가 불가능해 여러 정당과 연대가 필요하면 연정도 가능하다. 예. 이 발언이 국민의당을 염두에 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지금 4당 체제군요, 벌써. 네. 4당 체제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음에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혼자서는 국정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네. 더민주 같은 경우에 120석 가지고 혼자서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새누리당 내지는 그 바른정당도 저는 집권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거기서도 130명이 안 되니까 네. 결국은 손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사당이 양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른 정당들과 이제 협치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은 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후보는 어떻게 뽑아야 되는 걸까요? 그런데 상황은. 이제 뭐 흔히 아마 저한테 질문하신 게 또 뭐라고 할까요? 지긋지긋한 네. 연대론 이제 네.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도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정말 아재 개그 차원에서 네. 자꾸 연대 이야기하시면 고대분들 섭섭해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 이번 대선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네. 저는 이번은 정권 교체는 확실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주의가 위대한 게 왜 그렇습니까?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네.
정권을 잡은 쪽에서 실정을 하면 국민들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되면 이제 정권을 뺏긴 쪽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고 그게 나라가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박근혜 게이트 정도의 정말 나라 망할 정도로 이렇게 그 사건을 저질렀는데도 만약에 정권 교체가 안 된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어떤 시나리오, 어떤 구도 하에서도 정권 교체는 확실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국민의당 후보와 그리고 민주당의 후보가 이제 경쟁하는 구도가 이번 대선의 구도가 될 거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범여권에도 보면 유승민이라든가 황교안, 반기문 뭐 이런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 여러 분이 있습니다만 네.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다 이제 박근혜 정부에 도움을 줬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번 대선에는 그 정권을 꿈꾸면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국민들의 민심입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과 안철수의 대결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렇게 거군요. 될 겁니다. 네, 네. 자, 이제 안철수 대표하면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가 두 차례 양보를 하셨잖아요. 2011년에 서울시장 후보를 이제 박원순 시장에게 양보를 했고 12년에 이제 문재인 전 대표에게 양보를 했는데 자, 이제 양보를 계속하는 건 굉장히 이제 미덕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존재감이 많이 약해졌거든요. 혼자 집에 계실 때, 그 사모님하고 계실 때 좀 후회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나요? 솔직히 좀 말씀을. 우선 네. 서울시장 때 말씀드립니다만 정치를 생각하기 전입니다. 네. 출마 선언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하시는 분을 이제 밀어드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대선 같은 경우에는 제 모든 것을 걸어서 제 모든 것을 걸고 그 후보 단일화를 이루겠다고 국민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께 약속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또 그때 제 생각은 DJ와 YS가 87년에 서로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는 바람에 이제 그 다시 군부 정권이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사에서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제가 예전부터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대들이 했던 실수 역사적으로 다시 반복하면 안 되겠다는 그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솔로몬 왕 재판할 때 생모의 심정으로 이제 제가 내려놨던 겁니다. 네. 당시에 그 단일화 당시에도 2012년 대선 때 초반에는 양보 안 하겠다 이렇게 그 단언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접으셨잖아요. 이번에도 양보는 안 한다,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번에는 좀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지난 총선 때 이미 저는 증명했습니다. 돌파력을 증명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여건 하에서도 제가 신념을 가지고 그대로 관철해서 이제 40석 가까운 정당을 만들고 3당 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혼자서 창당해서 40석 정도 되는 정당 만든 사람 그 5손가락에 꼽힌다고 알고 있습니다. 삼김하고 제가 거기에 속합니다. 그 2012년 대선 때에 대해서 지금도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제대로 돕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책임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누가 돕지 못해서 졌다면 그거는 후보 나올 자격이 없는 거죠. 원래 그 당선은 본인 힘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제가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아마 전국 유세를 44번 정도를 했습니다. 거의 매일 여러 곳들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문재인 후보와 합동 유세도 3번이나 했습니다.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예전에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명박, 박근혜 그 두 분이 박근혜 후보가 그 당시에 경선에서 졌죠. 그런데 뭐 도와주기는 했습니다만 공동 유세는 안 했다고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도 다르고 경선도 한 적이 없고 한데도 저는 그렇게 3번씩 공동 유세하고 40회 넘는 유세들을 했던 겁니다. 그게 다 보면 흑색선전입니다. 그러면 그때 5년 전 안철수 정치 신인이셨잖아요. 예.
그때의 안철수와 지금의 안철수 뭐가 가장 많이 달라졌을까요? 그 초심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바꾸겠다는 염원은 더 강렬해졌습니다. 정치는 세상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제가 정치 현장에 보니까 세상이 안 바뀌게 막고 자기 개인 욕심 채우는 기득권 정치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 그 세상 바꾸겠다는 그 염원은 더 강해졌습니다. 네. 지금 자강론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박 전 대표도 연대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좀 자강론에 힘을 예. 실어주고 계신데 그런데 이 자강론이라는 것도 사실은 결국에는 이 연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몸값을 올리기 위한 그런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정치공학적인 구도를 위해서 박 전 대표도 대표로 선출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지난 선거들을 잘 보시면 그 자기가 속한 정당에 대해서 믿음이 없거나 또는 자당 후보에 대해서 신뢰가 없는 정당이 승리한 예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아주 오랫동안 연전연패했던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새누리당이나 또는 바른정당의 경우 계속 바깥에 있는 분을 구애를 하는데 역시 그러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당연한 당위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국민들께 믿어달라고 표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좀 썰렁한 또 아재 개그를 하자면 그 자꾸 연대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 내부 그대로 가자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표님이 이제 후보가 돼서 대선에서 이제 대통령이 되셔야 이제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려면 이제 국민의당이 좀 외연도 확장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당내에서 당연합니다. 네. 반기문 전 사무총장 이제 영입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곤 했는데 뭐 최근에는 약간 좀 문을 걷어 잠그는 느낌도 들고요. 지금 어느 정도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선은 어떤 분이 집권을 할 때 네. 그게 과연 정권 교체냐, 정권 네. 연장이냐, 네. 그걸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시대 정신은 정권 교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겁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박근혜 정부와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네. 뭐 너무나 네, 당연하죠.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그 부패 기득권 세력을 개혁할 의지가 있어야만 됩니다. 네.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개혁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귀국하신 지 지금 아직 2주도 안 되셨는데 네. 그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는 것도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네. 그리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제 드러났는데 이명박 정부 때나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 사람들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연장이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뭐 정권 교체가 아니다. 교체가 아닌 연장이다. 그러면서 출마조차 반반이다.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예. 반기문 총장은 이제 어제 나오셔서 끝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을 예,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언뜻 드는 느낌이 지지층이 약간 반기문 전 총장하고 대표님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뭐 좀 약간 은근히 좀 견제하시는 건 아닙니까? 저는 그냥 네. 객관적인 네.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10년 유엔 사무총장 세계에서 몇 분 안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명예를 지키고 싶으신 마음도 네. 크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또 대선에 또 나오시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한 번인데 거기에 따라서 고민이 굉장히 깊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인터넷에서 실시간 검색 1위에 올랐던 그 그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마네 올랭피아죠. 요게 이제 누드화인데 이 누드화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그림이죠. 제목이 이제 더러운 잠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이제 국회 전시가 되면서만 논란이 엄청 커졌습니다. 이 그림 보셨죠? 예, 말씀하셔서 사실은 잠깐 봤습니다. 네.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걸 놓고 이제 뭐 풍자를 가장한 인격 모독 아니냐, 일종의 성희롱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성 비하 논란까지 이제 불거지고 예. 있는 반면에 뭐 어떤 표현의 자유에 예, 대해서 예. 지나치게 그 공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뭐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정치인이 네. 국회에서 전시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저는 그건 적절치 적절치 않습니다. 않다. 예. 그 왜 적절치 않다고 보십니까? 국회든 뭐 저 미술관이든 뭐 아무데나 전시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예술가가 그 작품을 네. 만드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정치인은 항상 이제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기 마련 아닙니까? 네. 그런데 또 그것을 이제 정치의 공간인 국회에서 전시를 했다는 말입니다. 네. 그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또 그 박지원 대표께서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전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당시에 새누리당이 요구를 했지만 DJ하고 사실은 차별화하게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진실은 박지원 대표만큼 잘 아는 분이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박지원 대표께서 제안한 대로 그 뭐 끝장 토론 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그냥 의혹으로 그냥 묻힐 것이 아니라 이제 역사의 현장들 그런 사실들 하나씩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최근에 그 여론조사 이제 지지율을 보면 문재인, 반기문, 이재명, 안철수 이런 순으로 이제 고착화되는. 근데 최근에는 조금 이제 올랐더라고요, 대표님이. 약간 이제 미동하면서 올랐는데 어쨌든 이제 기대하신 것보다는 좀 약간 초라하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어떠십니까? 그 원래 지지율이라는 것이 네.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기 마련입니다. 저도 이제 지난 몇 년간 참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자기가 세워놓은 그 목표에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가면 이제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그 박근혜 게이트 지난 몇 개월을 한번 돌아보면 네. 저는 그때 이제 생각했습니다. 이건 정치를 할 때가 아니라 나라 살리기 운동할 때라고 생각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제 개인의 이해득실 따지지 않고 최선의 이제 판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다른 당보다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 그 이제 물러가라고 당론을 정했습니다. 네. 퇴진 당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더 이상 퇴진 정도로는 되지 않고 탄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야권의 대선 주자 8명을 요청을 해서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를 통해서 야3당이 전부 탄핵을 하기로 거기서 이제 결정이 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탄핵에 이르기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네. 돌이켜보면 그렇게 혼란스러운 국면에서는 합리적인 목소리는 잘 눈에 띄지 않는 법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자욱하던 먼지들이 이제 거치고 나면 네. 모든 행적들은 다 남아 있으니까 평가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약간 재밌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사실 이 이제 유머가 떠돈지는 오래된 건데 오늘 보니까 홈페이지에 역시 안철수의 새정치 또 이렇게 돼 있더라고 여전히. 예, 그래서 예. 이제 시중에 나돌던 이제 말 중에 예, 대한민국에 저도 있는데 압니다.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안철수의 새정치,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뭐 이런 약간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그 네, 뭐 저기 그런 반열에 올린 거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새정치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저한테 물어볼 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세상 바뀌는 거를 막는 기득권 정치와 싸우는 게 새정치다. 네, 그리고 사욕 채우는 그 기득권 정치와 싸우는 거라고 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또 모호하다고 이제 반응이 와서 네. 저는 한동안 더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기득권 정치의 논리였던 겁니다. 네. 기득권이 뭡니까? 기득권은 지금 이 세상에 안 바뀌는 게 좋은 게 기득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 정치를 통해서 기득권 바꾸겠다고 제가 나서니까 네. 어떻게든 흠집을 내야 되고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무조건 이해 못하겠다, 모호하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비판하든 저는 기득권 정치와 싸우는 게 새 정치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득권 정치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성격을 가진 게 기득권 정치인지. 뭐 여러 가지입니다. 예. 우선 뭐 당연히 부정부패, 네. 그 다음에 또 책임지지 않는 것. 책임지지 않는 정치. 예, 네. 저는 대한민국 정치 만악의 근원이 책임지지 않는 거라고 네. 봅니다. 책임져야 되는데 네. 안 주고 계속 버티면 네. 물러나라고 요구하던 국민들이 다 지쳐가지고 그냥 놔둡니다. 네. 그 사람도 바뀌지 않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그 똑같은 그런 실패가 다시 반복됩니다. 네. 근데 저는 책임져 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바로 직전에 리베이트 조작 사건 때 네. 그때 책임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지금까지 선거를 5번 치렀습니다. 네. 제가 직접 치른 국회의원 선거 2번, 당대표로서 지휘했던 선거가 3번입니다.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였습니다. 정치인이 당대표로서 치러볼 수 있는 모든 선거를 다 치러봤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재보궐선거, 원래 저희가 5석 가지고 있었는데 4석을 얻었습니다. 네. 한 석 뺏겼는데도 책임지고 내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책임지는 정치가 또 새 정치입니다. 이번에 좀 껄끄러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한때 이제 안 대표님의 최측근이었던 이번에는 이제 다른 당에 가 있습니다만 이제 금모 의원이 책을 통해서 좀 소통의 부재다, 안철수 캠프의 문제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당시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비선 라인을 지목을 했습니다. 뭐 특정인이라 이름을 대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박모 원장님을 이제 거명을 했는데 사실 최순실 게이트도 보면 비선 조직과 관련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보시는가요? 예, 아마도 네, 제가 대선 후보 이제 사퇴하면서 네, 참 많은 실망, 섭섭함을 느낀 네. 데서 오는 것 네.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금모 의원님하고는 소통이 좀 잘 안 되셨나요? 아마도 뭐 의사결정 과정 중에 아, 그 본부장급들 네, 의사소통하면서 결정을 했는데 조금 섭섭한 이제 뭐가 뭐 있으신 그런 모양이죠? 게 있었나 봅니다. 네, 좀 전에 금태섭 의원 얘기를 하셨는데 뭐 금의원뿐만 아니라 송호창 전 의원이라든지 그 2012년 대선 당시에 많은 그 도움을 줬었던 분들이 지금은 많이 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의 좀 그 포용하는 리더십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 있습니다. 정치 분야는 정말 그 이합 집산이 굉장히 많은 분야 아닙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은 한 정당을 만들 만큼 굉장히 많은 인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지율이 오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최근에 치러진 국민의당 원내대표에서 주승용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죠. 안 대표님께서 지지를 했던 김성식 의원님은 낙선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의 당 장악력을 좀 잃은 게 아니냐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시에 그 두 분 다 좋은 분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1월 국회, 2월 국회를 앞두고 개혁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쪽에 전문가가 더 적합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제 그 당선되신 주승용 원내대표도 훌륭한 분입니다. 지금 이제 함께 열심히 상의하고 최근에 그 지방에 함께 같이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그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광주 가셨다가
일요일인가요? 아, 예, 예. 네네. 지도부 중진 그룹 분들하고 폭탄주 드시는 장면이 방송에 나오던데요. 네.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좀 다시 그런 모습을,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이 이제 똘똘 뭉쳐서 우리는 운명 공동체고 함께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이번 대선을 돌파하자. 그렇게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제 정치 현안을 좀 여쭤볼게요. 그러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보니까 87년 이제 헌법이 개정되고 나서 예, 직선제 대통령이 이제 6분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예. 그 6번 중에 만약 이 6번 중에 대표님의 어떤 정치적인 롤 모델을 꼽으라면 어느 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김대중 대통령 꼽고 싶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제 다가올 시대에 대한 그 네. 해안, 네, 그리고 준비가 네, 굉장히 철저한 분입니다. 네, 뭐 일례로 IT 혁명에 대해서, 네, IT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대선 이전부터 사실은 주장을 했었고, 네, 이제 대통령 당선되신 이후에 그게 단순히 공약에 그친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부분을 잘 이해하고 실제로 산업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저 휴대폰으로 대표되는 이 IT 산업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20년 먹거리를 만든 네. 겁니다. 문제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20년 먹거리를 찾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IT 혁명 시대에 하셨던 것처럼 향후 20년 먹거리를 찾겠다는 그런 그 각오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논의만 더 해볼게요. 아, 예. 이제 AI, 인공지능의 이제 등장이 뭐 이제 새로운 일자리나 이제 산업에서 영역을 키우는 측면이 있지만 저는 사실 실업 문제와 관련해서 좀 맞습니다. 관심이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이제 과거에 이제 산업혁명은 단순하게 이제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실직자가 됐지만 지금 보면 인공지능 때문에 기자들도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고 의사도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 인공지능 의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정말 말씀하셨듯이 그 1, 2, 3차와 4차 산업혁명이 완전히 다릅니다. 1, 2, 3차 혁명 때는 사람을 도와줘서 네, 물건들을 많이 만들 수 있게 해주고 그에 따라서 그 돈도 많이 벌게 해준 겁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아예 일자리를 없어서 돈을 못 받게 만드는 겁니다. 네, 굉장히 틀립니다. 그리고 또 특성도 다릅니다. 1차가 전기기관, 2차가 전기, 3차가 IT인데 한 가지 기술로 이제 혁명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융합혁명입니다. AI를 포함해서 또는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포함해서 클라우드를 포함해서 모바일을 포함해서 여러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융합한 혁명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네.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은 오바마 정부가 이제 보고서에서 낸 걸 보면 10년 안에 47%의 직업을 가진 예,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런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막연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밝은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예, 예. 이런 일자리 측면을 만약에 대표님이 대통령이 되신다면 어떻게 대비하겠느냐 그거를 질문을 드린 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없어지는 일자리들은 네. 아주 많은 숫자가 제조업 일자리들이 많습니다. 대신에 또 새로 생기는 일자리들은 지식 정보 산업 관련한 일자리들이 많습니다. 네. 실제로 작년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그 예측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7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 네. 개가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럼 500만 개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나라는 다른 외국과 좀 다른 특성이 있는 것이 네. 우리는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네.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지식 정보 산업 쪽에 그런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쪽에 우리는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혁명이 좀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존의 그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거 예, 가지고는 예.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100% 교육 동감합니다. 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정책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생각하신 게? 저는 나라의 근간이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위기 상황인데 이 교육 개혁으로 저는 돌파해야 된다. 그게 가장 그 근간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혁명할 것인가?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세 가지입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교육부 없애야 됩니다. 네. 왜냐? 지금 교육부는 장관 바뀔 때마다, 대통령 바뀔 때마다 계속 교육정책, 입시정책 계속 바뀝니다. 그 교육부 없애자는 거는 제 그 늦둥이 아들 중3하고 똑같습니다. 그건. 예,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게 그 일반 국민들이 다 이제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렇게 일관성도 없을 뿐더러 그 지금은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려면 자율성을 부여해야 됩니다. 근데 네. 지금은 명령을 하니까 앞에서 끌고 가니까 네. 자율성이 훼손돼서 창의적인 교육이 안 일어납니다.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육부 없애고 대신에 국가교육위원회와 네. 교육지원처로 재편하는 겁니다. 왜?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모든 전문가 여야가 다 참여해서 네.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합니다. 네. 매년. 네. 또 그 다음에 10년 계획, 10년 계획.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바로 영어로 롤링 플랜이 되는 겁니다. 네. 연속성이 보장돼서 100년 동안 그 체제가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어도 교육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교육부는 교육 지원처로 이제 지원만 해주면 됩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어떻게 하면 초중고 대학교 교육을 창의 교육으로 바꿀 건지, 그다음 세 번째로는 중장년층들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그분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 지금의 그 평생 교육을 100배 수준으로 이제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그 어느 학부모한테 이걸 꼭 물어달라고 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이제 최근에 그 입시 제도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 예를 예. 들어 지금 영어만 해도 이제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중3 학생들은 문이과 통합을 한다고 해가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물리를 배우게 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물리 학원에서 선행 학습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교육부의 잦은 그 교육 정책 변경이 사교육으로 연결되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 폐지로 아예 그 정부 기관 구조 자체를 바꾸게 되면 네. 장기적으로 변하지 않거나 또는 그 정책에 따라서 예측 가능한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정하영 기자, 개헌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네. 네, 개헌 지금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이 개헌을 가지고 입장이 좀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이 대선 주자들이 개헌 공약을 미리 내걸고 2018년 지방선거 때 투표를 해야 한다. 이 입장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예. 이 개헌 시기와 방향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개헌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적기는 말씀하신 대로 2018년 지방선거 때 동시에 치르는 겁니다. 우선은 왜 개헌이 필요한가? 아마 이번 박근혜 게이트로 느끼셨을 겁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 아닙니까? 근데 왜 제왕적 대통령이냐? 미국 대통령과 이름은 같은데 너무 권한이 다릅니다. 미국 대통령은 집행권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은 집행권뿐만 아니라 예산권, 인사권, 그리고 입법권, 감사권까지 5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대통령은 잘 그 균형과 견제 시스템 하에서 일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을 견제하는 것으로 상하 그 양원제, 양원의 그 의회주의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방제, 각 나라처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잘 구성된 지방자치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셋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 미국 대통령은 하루 종일 전화 걸고 사람 만나야 되는데 한국 대통령은 출근 안 해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바꿔야 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되는데 그 왜 제가 기간을 2018년 지방선거라고 했냐고 하면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국회에서 금방 될 거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헌하자는 사람은 많은데 강론이 다 틀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국회에서 합의됐다고 바로 국민투표 붙이는 거는 지금 광장에 나와 있는 국민들 민심과 반합니다. 개헌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시민사회 분들을 비롯한 전문가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일반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치열하게 공론화 과정을 일정 기간 거쳐야 이게 제대로 된 개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이 권력구조 모델은 어떤 겁니까?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축소의 방향은 모두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권한 축소용 대통령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의원 내각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을 섞은 이원집정부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의원 내각제는 시기상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보다도 국회에 대한 신뢰가 더 낮습니다. 지금 신뢰를 못 줬습니다. 그리고 서로 협치하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도 우리는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기상조이고, 그러면 이 내각제를 제외한 두 가지 권한 축소형 대통령제 내지는 그 이원집정부제 둘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네, 이번 그 대선을 앞두고 결선 투표제 얘기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게 좀 위헌 소지가 있다고도 하는데 논란이 되진 않을까요? 위헌 소지 이야기는 개혁 입법 때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법이 된 다음에 헌재에 물어보면 대부분 위헌 아니라고 판결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어떤 게 옳은 방향이라고 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걸 관철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예를 들면 경제가 어렵습니다. 살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경제 안 살릴 겁니까? 그럼 정치를 왜 합니까? 그게 정치의 역할인 겁니다. 대선 결선 투표제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절박합니다. 약간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다음 대통령은 이미 눈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자대결에서 30-40% 정도 받고 당선이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팔짱 끼고 바라볼 겁니다. 그러다가 바로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저는 2년차 때 레임덕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50%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지금 현안들 개혁 과제들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결선 투표제 그다음 두 번째는 60일 선거 기간이니까 사상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가 될 겁니다. 근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책을 가지고 다퉈야지 이 문제 해결하죠. 근데 이 결선 투표제가 되면 네거티브 선거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 네거티브 선거 열심히 해서 2등 안에 들어도 적이 너무 많으면 1등 못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네거티브 주저하게 됩니다. 정책 선거를 더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지금 아까도 물어보신 것처럼 지금 연대설이 난무합니다. 연대설 난무하면 실제로 저 사람이 뭘 하겠다는 컨텐츠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컨텐츠 없는 대통령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막으려면 결선 투표제를 하면 연대 필요 없이 끝까지 모든 후보들이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결과를 보고 정치인에 의한 연대가 아니라 국민에 의한 연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대표님 이번에는 이제 경제 문제 좀 짚어볼게요. 재벌 개혁 문제하고 비정규직 문제 요 두 가지로 질문을 드릴 텐데 카이스트 교수 하실 때 삼성동물원, LG동물원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왜 그랬습니까? 네. 왜 그런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더 성장하려면 대기업만 잘 되는 구조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함께 상생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착취하는 동물원을 만들어서 이용만 하고 그 동물원에서 굶어 죽게 만드는 구조인 겁니다. 그걸 깨야지 우리 미래가 있고 대기업의 미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치에 투신한 지 이제 수년이 지났습니다. 예. 그리고 카이스트 교수할 때 비하면 몇 년이 지났습니까? 지금 이제 5년째입니다. 5년 지났죠. 예. 그럼 그때 동물원에 이 재벌 그룹을 이제 비유를 하셨는데 예. 지금은 좀 상황이 나아졌나요? 똑같습니까? 더 나빠졌습니다. 더 나빠졌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박근혜 게이트 때 보면 그 정경유착이 또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70년대에만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정경유착이 네. 2017년 대한민국에서 엄연히 살아 있었던 겁니다. 재벌 개혁 어떤 부분을 그 아주 핵심을 두고 그 바꿔 나가야 될까요? 재벌 개혁의 그 중요한 영역은 두 가지 영역입니다. 네. 하나는 시장 개혁입니다. 시장 개혁.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네. 시장 만드는 것. 네. 또 하나는 그 지배구조 개혁입니다. 그래서 그 주식회사니까 재벌들이 자기가 투자한 지분만큼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 네. 두 가지 방향이 제일 중요한 방향입니다. 네. 자, 이제 재벌 개혁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 중소기업을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노동 개혁에 대한 관심도 있으시더라고요. 예, 예. 예를 들어 이제 누구를 이제 고용을 하면 그 고용을 많이 하려면 쉽게 해고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쉽게 해고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고용 자체를 꺼리게 되는 그래서 일자리가 안 만들어진다 그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일자리의 그 주체가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국가, 기업, 그리고 노동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노동 개혁을 하려면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해서는 절대로 그게 실현되지 않습니다. 저항도 네. 굉장히 심합니다. 네. 저는 국가에서 해야 될 뭐 가장 대표적으로 그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드는 일들을 제대로 해야만 됩니다. 그거 안 하고 요구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네. 기업에서도 네. 기업에서 해야 되는 일, 우선은 사실은 그 질 좋은 많은 일자리들을 만드는 것이 기업의 책무이고, 그리고 또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노동 안전성을 또 보장하는 것도 또 기업 책무 아닙니까? 네, 제가 그리고, 드린 예. 질문은 노동 개혁의 이제 분야에서 해고를 유연하게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유연성이 있어야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게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확인이 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 개혁이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게 네. 제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그 권한을 이양하라 뭐 네.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국가나 기업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몇 분이나 계신 것 같습니까? 대충 기준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 노동계에서 주장과 네. 그다음에 이제 네. 정부 통계가 차이가 있습니다. 한 800만 명 정도 지금 600에서 800만 800만 정도로 이제 봅니다. 계산을 하던데 그분들이 이제 받는 평균 임금이 한 150만 원 예, 예. 되고 정규직 노동자는 한 27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월 평균 임금이. 그리고 또 중소기업, 대기업도 또 다릅니다. 네네. 또 뭐 국민연금 가입률도 다르고 예,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할 부분도 있지만 이른바 이제 그 정규직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비정규직 노조가 있는데 예.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귀족 노조라고 이제 그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노조와 노조 간의 어떤 양보 이런 것도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노조들도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함께 사실은 고민을 하고 상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기업에서도 사실은 그 몫을 다해야 되고 정부에서도 사회적인 안전망을 제공해줘야 그 다 설득이 가능합니다. 네. 네, 지금 어느 때보다 이 한미 또 한중 한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드 배치 당초에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가 최근에 이 정부 간의 협약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입장이 바뀌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 겁니까? 이제 미국과 협약을 하기 전과 하기 후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황이 바뀌는데도 그 대처 방법이 똑같으면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두 가지가 하나는
그 최고의 그 가치는 판단 기준은 국익이다.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정부 간의 협약을 그 전 정부에서 맺었다면 그 다음 정부에서 그걸 완전히 백지화시키기는 힘든 법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정부 때 그 당시에 상황들을 고려해서 국익의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찾을 수 있는 방안은 이제 중국과 미국 양국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 대해서도 그 우리는 북핵 위협 때문에 이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 대북 제재 국면입니다. 중국의 협력이 있어야 이 제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재에 중국이 동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북핵 문제가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미국의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이게 북한의 북핵 문제도 북핵 위협도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남북 관계는 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제재 국면입니다. 유엔 제재 결의 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대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예전에 그 레이건 대통령 때 그 당시 소련과 군축 경쟁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심한 그 경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화를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왜 제재를 하는가? 그 제재의 목적이 무언가를 우선 살펴보면 어느 나라를 제재를 해서 그 체제가 붕괴된 예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는가? 그 이유는 제재를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조건으로 대화 테이블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즉 제재의 끝에는 대화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란도 마찬가지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대화해야 됩니다.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다시 협상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시기에 원하는 조건에 대화 테이블을 만드는 노력들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얼마 뒤면은 개성공단 폐쇄 1년이 되거든요. 이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이 문제도 좀 풀릴 수 있을까요? 지금 제재 국면이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포함해서 전부 이제 그 대화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그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이 문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문제는 지금 그 직전에 그 사항들하고 조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생존자분들이 살아 계십니다. 역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정부에서 재협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 경제 문제와 역사 문제는 분리해서 이제 투 트랙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네, 한중 한일 관계 이런 얘기 나눠봤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예. 트럼프 정부는 지금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어서 당장 한미 FTA 재협상이라든지 주한미군 철수, 또 방위비 분담금 인상 이런 것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주한미군 철수까지는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위기인 동시에 우리에게 기회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다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원점에서 서로 논의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에 줄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또 요구할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계속 원했던 소파 협상 그 개정이라든지 또는 미사일 사거리 협상이라든지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 권한을 가지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 대표님, 자 이제 문재인 전 대표 라이벌이라고 하셨습니다만은 근데 논란은 있지만 정책 내용을 놓고 일자리, 군 복무 단축 등 이제 자신만의 정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안 대표님의 대표 공약은 뭡니까?
저는 네. 아주 예전부터 이미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는 그 경제 성장 정책입니다. 공정 성장이라고 공정 성장.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 혁명에 관한 정책, 네. 그다음에 과학 기술 정책 모두 다 지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보도가 잘 안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정치부 기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사람들이 그 정책에 대해서 요구는 하면서도 네. 기사화가 되면 잘 안 읽습니다. 근데 이제 대선 국면이니까 네. 다시 한 번 더 재조명 받을 수 있는 기회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풀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일전에 하신 말씀을 보면 패권에 질렸다. 패권은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반문재인 연대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패권에 질렸다고 하셨는데 조금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이제 이번 대선은 뭐 저와 문재인 전 대표 간의 대결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같은 당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네. 우리나라는 5천만 명 사는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정말로 놀랍게도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들을 반을 적으로 돌리고 네. 그리고 나머지 절반 중에서도 그 자기가 만나본 사람 그 중에서도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과만 함께 한다면 그거야말로 굉장히 폐쇄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패권 세력들의 특징입니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없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당 창당 과정에서 이 패권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처음 국민의당 창당했을 때 모든 것은 다 이제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네. 절박감을 통해서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이제 안철수 현상은 이제 아주 착한 기업인 선한 의지를 가진 새로운 정치인이 등장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이 붙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게 굉장히 매력이었는데 우유부단하고 또 우물쭈물하고 그래서 이제 간철수라는 별명까지 얻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의 행보에서는 그런 모습이 좀 보기 어려울 것 같군요. 예. 그게 다 흑색선전입니다. 사실 저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저는 결단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정치하기 전도 그랬고 정치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다르게 색칠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네. 지난 총선을 보시면 돌파력 그리고 리더십 다 실증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언급을 많이 하십니다. 안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또 자꾸 나이벌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어떤 워딩을 써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대통령은 본인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이제 필요로 하는가 몇 가지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거짓말을 보면서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는 이 나라를 보면서 네. 그 미덕은 네. 다시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깨끗한 국정 운영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적으로 신세진 사람이 적어야 그래야 깨끗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정치적인 성과물입니다. 이 정치 분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그 정치적인 결과물을 보여준 사람이 선택받을 겁니다. 저는 3당 체제 만들었고 네. 그건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몇 명 되지 않고 특히 현역 정치인 중에서는 저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책임 안 지는 게 대한민국 정치 만악의 근원인데 과연 지금까지 책임져 왔는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가입니다. 지금은 산업화, 민주화 시대 넘어서 정보화 시대도 넘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지금은 비서진의 그런 보고서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도 이제는 정말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이 시대를, 어려운 시대를 헤쳐가는데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전문가들과 토론 가능한 대통령 가질 때가 됐지 않습니까? 네. 자, 대표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시대적 정신이 이번에는 정권을 교체하는 거다. 예. 그러면 이제 야권에서 정권을 이제 가져와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문재인 전 대표하고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야권이 뭐 후보를 단일화해야 된다든가 이러면은 이번에도 또 양보를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이제 그 정권 교체는 어떤 시나리오나 어떤 구도 하에서도 저는 100% 당연하다라고 보고 끝까지 그렇게 되면 네. 이제 그 두 후보 가운데 네. 누가 더 좋은 정권 교체인가, 네. 나라 살리는 정권 교체인가 그렇게 이제 마음 놓고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어느덧 이 마무리